2000년대부터 이분의 활동상이 더욱 국제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잘 아는 오케스트라 그러면 뭐 다 베를린 빈 필하모닉 뭐 이런 오케스트라들인데 언제부턴가 베를린 필과 빈 필하모닉의 정기 연주회 지휘자 명단에 매년 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이제 칼로스 클라이버 영상도 많이 이제 좋아해 주셨는데, 아, 예. 이제 사실 너무나도 역대급 이런 정말 전설적인 지휘자를 해서 이제 다음 지휘자는 누굴까, 이게 선정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칼로스 클라이버 다음으로는 마리스 얀손스. 좋죠. 마리스 얀손스를 선생님이 이제 하면 어떠냐 했는데, 저는 와,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예, 예. 막 내한 공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티켓 값이 막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독일에서는 막 한 뭐 3만 원, 뭐 그렇죠. 2만 원 독일에서 주고 참 저렴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와, 내한 공연을 이걸 봐야 되나 했는데 하다가 스킵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못 오셨고 결국에는 그렇죠. 뭐 예정돼 있던 것도 취소되시고 작년에 네.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참, 그래서 볼 걸, 진짜 마지막 끝까지라도 연주 하나 볼 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게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방금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왜 우리가 다음번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 사면 이 물건을 다음에 사면 되겠지. 네. 또는 왜냐하면 계속 나올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게 공연입니다. 이 또 오케스트라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항상 다음 기회라고 하는데 다음 기회가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정말 절박하다, 네. 너무 간절히 이걸 뭔가 원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안 올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항상 좀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건 꼭 사야겠다 이런 거 하나 사긴 했거든요. 맥북이라고. 네. 네, 어쨌든. 그럼 우리 또 편집을 하는데도 좋은 거니까. 네, 네. 어쨌든 이 네. 마리스 얀손스는 라트비아 태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 그 당시는 이제 뭐 이 소련이라는 나라의 이 지배하에 있던 라트비아라는 발트 3국 출신입니다.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에서 태어났는데요. 194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한창 전쟁 중에 네. 막 독일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 곤란을 겪을 때 전쟁의 와중에 태어났습니다만, 이 아버지가 상당히 그 러시아에서는 유명하던 지휘자였습니다. 이 라트비아식 발음으로는 원 발음은 아르비츠가 맞던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르비드 얀손스라고 부르는 옛날 그 소련 시대의 음반들 찾아보면 드물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지휘자입니다. 아르비드 얀손스가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만, 옛날에 소련 시대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 이 레닌그라드에서 아주 그 뛰어난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지휘자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또 소프라노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적 환경에서 태어나서 뭐 사진 같은 데도 보면 3살 때 아버지 지휘봉 들고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해서, 뭐 어릴 때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지휘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이후에 50년대 들어서 성장해서는 이 소련의 레닌그라드 음악원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대부터의 어떤 행보가 이 사람의 어떤 음악적인 성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60년대에 보면 이제 68년도에 이 사람이 카라얀을 만나게 됩니다. 카라얀이 그 당시에 이 소련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를린 필하모닉을 이끌고 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카라얀이 지휘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백으로 이 아르비드 얀손스가 자기 아들을 카라얀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지휘를 하려고 하는데 한 수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에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래서 했는데 카라얀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 상당히 감각이 있구나. 아버지의
그 힘만이 아니구나. 오. 그리고 자기만의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너 나중에 서유럽 쪽에 와서 날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네. 그 다음 해인 69년도에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빈 국립음대에 가서 그 유명한 한스 스바롭스키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 아바도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20세기 지휘계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한스 스바롭스키, 참 이름과 같이 빛나는 네. 그런 분인데요. 이 스바롭스키는 제가 아바도 시간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말러 열풍을 이렇게 이끌어낸 뭐 빈에서 그다지 각광받지 못하던 말러 음악을 빈 국립음대 지휘 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때 클래스에 있었던 물론 연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클래스를 거쳐간 지휘자들 보면 클라우디오 아바도, 주빈 메타, 그리고 마리스 얀손스, 뭐 이반 피셔, 네. 주제페 시노폴리 등등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현재까지 이 말러 트렌드를 이끌어낸 지휘자들의 큰 스승이었는데요. 바로 이 스바롭스키에게 지휘를 배우고 그러고는 1971년도에 있었던 카라얀 콩쿨, 이 지휘자들을 발탁하는 카라얀 콩쿨에서 입상을 하게 되죠. 와, 69년에 유학을 가서 71년이면 바로 그냥 그렇죠. 네. 정말 단기간에 아주 그 천재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카라얀 입장에서는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너 앞으로 잘해라 이러면서 굉장히 격려를 해줬던 젊은이가 이제는 자기가 주최하는 콩쿨에 와서 입상까지 해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그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 자라나게 됐으니까 카라얀이 굉장히 흡족해 했겠죠. 네. 그러면서 카라얀은 뭐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데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말하자면 견습을 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얀손스는 학업을 다 마치고 이 소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릴 때를 보냈던 페테르부르크,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레닌그라드에서 이 아버지가 그 유명한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이 수석 지휘자, 그러니까 무라빈스키의 그 부지휘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거기 부지휘자를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중반부터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의 부지휘자로 일하면서 그 거장 예브게니 무라빈스키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부하 지휘자, 네. 뭐 견습 지휘자로 네.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그 거죠. 홀쭉 마르신 그렇죠. 무라빈스키. 뭐 우리가 남긴 음반 전체가 다 전설인 분이죠. 네. 우리가 뭐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녹음했던 차이콥스키 후기 교향곡들이라든지 뭐 쇼스타코비치라든지 러시아 음악에 있어서 이분 음반이 항상 명반 반열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라빈스키에게 또 수련을 받다가 70년대 중반에 이제 무라빈스키가 레닌그라드 필하모닉과 함께 일본 순회 공연을 가게 되는데 그때 무라빈스키가 이제 편찮으시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대타로 드디어 이 부지휘자인 얀손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얀손스가 그 일본 투어를 대신 이끌게 되면서 아주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도 또는 음악 팬들에게도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카라얀이라는 독일 낭만주의 어떤 음악의 계보를 가장 잘 잇고 있는,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스타 지휘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스바롭스키라는 아주 위대한 지휘 스승, 네. 특히나 그 당시에는 자주 연주하지 않던 말러 같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를 이끌고 있던 스바롭스키라는 거장, 이 두 서방 세계의 거장에게 지휘를 이 가르침을 받고 또 이 사람의 뿌리는 그 러시아의 어떤 최고 엘리트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레파토리가 어떻게 보면 동유럽과 서유럽을 넘나드는 그런 다양한 레파토리들을 똑같은 수준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건 참 이분의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분의 음악 세계를 판단하는,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제 그 제대로 된 포스트를 맡게 된 게
노르웨이의 오슬로 필하모닉, 아주 명문 오케스트라죠. 네. 오슬로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를 1979년에 맡게 됩니다. 이 30대의 젊은 지휘자가 오슬로 필하모닉을 이끌어서 아주 그 패기 넘치는 녹음들을 남기게 되는데, 제 기억으로도 90년대에 오슬로 필하모닉과 함께 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집을 네. 이렇게 녹음을 하던 해서 계속 이제 하나씩 발매가 돼서 들어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막 이 EMI 음반이었는데요. 네. 음반 표지도 막 벌겋게 해가지고 쇼스타코비치스럽게 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연주죠. 참 제 기억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연주였다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지휘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패기가 잘 느껴지는 명반이었죠. 네. 오슬로 필하모닉에서 굉장히 좀 오래 있었죠. 그렇죠. 1979년부터 2000년까지 네. 있었으니까 참 20년 넘게 이 한 오케스트라를 이끄시면서 참 오슬로 필하모닉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지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얀손스 지휘자 봤던 모습은 2000년대 이후의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저도 이제 좀 접했고 점점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2000년대 이후의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그게 당연한 게 우리가 이 얀손스라는 분을 국제적으로 알게 된 거는 역시 2000년대 이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물론 90년대에 이 얀손스라는 지휘자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분이 21세기 와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거장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네. 그리고 또 얀손스가 그 오슬로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로 있던 시기에 아주 유명한 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네. 바로 1996년에 오슬로에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지휘를 하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죠. 협심증에 의한 네. 심장마비가 와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다시 회복을 삶을 얻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활동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는데, 참 이분이 그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는, 이분이 이제 라보엠 지휘하다가 쓰러지고 나서 불과 반년도 안 돼가지고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약속돼 있던 1997년부터 맡게 돼 있던 미국의 피츠버그 심포니, 그 이전에는 이제 로린 마젤이 네. 맡았던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죠.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도 피츠버그 심포니 했었고, 참 그 대지휘자들이 거쳐갔던 네. 이 피츠버그 심포니를 얀손스가 맡게 됐는데, 아주 훌륭하게 상임 지휘자로서의 이 어떤 임무들을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게 몇 개월 전인데, 네. 피츠버그 심포니 상임 지휘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는 회복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륙을 완전히. 그렇죠. 이 시간대를 넘나들면서 활동한다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네. 될 수밖에 없죠. 그 무렵에 뭐 제세동기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거를 이미 이제 그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는 심장 박동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인공 심장 박동기를 이렇게 몸속에 심어서 이렇게 박동을 이렇게 네. 보내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어떤 참 좋지 않은 건강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지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부터 이분의 활동상이 더욱 국제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잘 아는 오케스트라 그러면 뭐 다 베를린 빈 필하모닉 뭐 이런 오케스트라들인데, 언제부턴가 베를린 필과 빈 필하모닉의 정기 연주회 지휘자 명단에 매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얀손스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얀손스가 이렇게 대단한 지휘자였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게 2003년에 네. 이 베를린 필과 더불어 독일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한 오케스트라인 뮌헨에 있는 그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이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어떻게 보면 참 로린 마제라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다라고 인연인데요, 볼 수 진짜. 있는 게, 네. 또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전임 지휘자 중에 또 로린 마젤이 네.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얀손스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거장이었나? 오슬로에 있던 분 아니었어? 뭐 이 그렇죠. 정도. 근데 그로부터 더 충격은 세계적인 또 오케스트라인
암스테르담의 로열 콘세르트 허바우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또 뽑혔다. 네. 이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두 개를 복수로 하는 거죠. 그쵸 동시에 거느리게 됐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아 얀손스 음악을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세르트 허바우 역사상에서도 아주 뭐 제6대 상임 지휘자였는데 정말 큰 업적을 남긴 네. 지휘자였죠. 그래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네. 콘세르트 허바우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이렇게 재임했었습니다. 마지막에 2015년에 물러나실 때 단원들이 막 간곡하게 이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아는데 우리가 정기 연주에 객원지휘에게 더 많이 맡길 테니까 우리의 상임으로 계속 머물러 달라라고 했는데 얀손스는 그렇게 100% 상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바에야 새롭고 젊은 지휘자가 해야 된다. 참 이 인품도 좋은 분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콘세르트 허바우 오케스트라의 가장 또 황금기를 이루어낸 그런 지휘자였다고 볼 수 있겠고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원래 임기가 2021년까지 이렇게 재계약이 돼 있어서 뭐 그렇고 보면 진짜 근 20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시긴 네.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신임이 그렇게 두터웠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 그래도 대중들이 얀손스라는 지휘자를 가장 확 이렇게 느끼게 된 거는 네. 뭐니 해도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죠. 2006년에 처음 등장을 하셨는데 그때도 참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얀손스 하면은 약간 대중성은 없는 지휘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지휘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분이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분이었나? 네. 일단은 얀손스가 외모가 훌륭하죠. 네. 또 이제 잘생기고 굉장히 그 지휘하는 모습이 우아하죠. 네. 항상 표정도 되게 전혀 표정도 예, 표정도 굉장히 그 청중들 입장에서도 이분 표정을 보고 있으면 아 뭔가 따르고 싶다 네. 이런 온화한 인품이 얼굴에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신년음악회 지휘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휴대폰이 울리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음악 나오는 중에 갑자기 띠리리링 하면서 휴대폰 벨이 울려가지고 얀 선수가 막 불쾌한 표정을 지니고 있다가 자기 전한 걸 알고 막 끌려고 하는데도 안 돼가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까지 하실 줄 아나? 그 정도로 정말 이런 어떤 대중적인 모습도 보여주면서 정말 그 2006년에 신년음악회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죠. 그래가지고 처음 등장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신년음악회 시청률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DVD가 나왔을 때 DVD 판매율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신년음악회를 3번이나 등장을 하셨었죠. 2012년, 2016년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특히 12년과 16년에 이 신년음악회의 그 어떤 음악적 완성도는 아주 역대급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참 이분의 그 어떤 뭐 비엔나에서 그 교육을 받았던 또 분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비엔나의 분위기를 잘 알죠. 그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그 비엔나 객원지휘 갔을 때의 어떤 모습 이런 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남겼던 영상을 봤었는데 자기가 이제 비엔나 국립음대 스바롭스키 교수 이게 수업을 받을 때 있었던 그 교실 네. 방문해가지고 아 스바롭스키 선생님 진짜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비엔나라는 어떤 도시의 음악적인 그 분위기와 비엔나의 모든 어떤 예술적 그 어떤 향기들 이런 것들을 몸으로 다 흡수하고 있었던 분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면서 뭐 그런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2000년대 비엔나 필하모닉의 그 객원지휘 명단 보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계십니다. 사실 일반 관객들은 빈필 신년음악회 얀손스 지휘자가 나왔네 이게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빈에서 그렇죠. 몸담고 그렇죠. 있었죠. 정말 이 빈이라는 도시의 어떤 그 예술적 분위기들을 네. 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 하면 항상 그 생각나는 게 쇼스타코비치, 말러 이런 굉장히 심각한 음악들인데 이분이 그 요한 슈트라우스의 비엔나 왈츠를 이렇게 유연하게 지휘할 수 있나 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같은 네. 작품이라든지 또 특히 2016년
11년이었던가 12년이었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비엔나 소년 합창단을 오르간 앞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트리치트라치 폴카 이런 거 했던 기억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나 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놀라웠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얀손스에 대한 친근감을 더욱 이렇게 배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